을미년이 저무는 섣달 21의 날은 땅에는 눈이 수북히 쌓였지만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바람 한 점 일지 않는 화창한 날씨였다. 이날 최영단 여인은 설을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 바빴다. 그가 방 안의 배틀을 막 바깥으로 드러내는 참이었다. 그는 마당 위로 호련히 나타난 인정상관을 봤다. 어른께서는 그날의 하늘색과 똑같은 푸른 옥으로 된 임금이 타는 수레을 타고 공중에 떠 영단의 집 마당에 오신 것이다. 이에 영단은 크게 기뻐하고 뛰어나와서 어른의 손을 잡아 맞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어른께서는 지상에 4에서 5척 떠있는 연 위에 의연히 앉아 싱긋이 웃으며 영단을 바라만 보실 뿐 연에서 내려오시지 않았다. 영단이 어른의 손을 잡으려 했으나 그 손이 미치지 못했고 어른 또한 연에서 내려올 생각을 안고 마음 바르는 의원 공부의 자세로 앉아 계실 뿐이었다. 영단은 어른을 방으로 모셔 드리려고 연신 어른의 손을 잡으려 뛰어올랐지만 항상 안타깝게도 2, 3척이 미치지 못하였다. 그래도 영단은 발돋움을 하고 뜀질을 하며 기어이 모셔 드리려고 하였다. 이런 기이한 일이 그날 미시로부터 유시까지 대략 5시간 동안이나 계속됐다. 그러더니 문득 이밤산 위로 쌍무지개를 뒤엎는 듯한 색깔의 기운이 쫙 뻗어올랐다. 그러자 어른을 태운 연이 그 광채를 길 삼아 호련히 떠나가는데 마치 강철이 겹쳐지는 듯 쫘르릉 하는 소리가 나면서 그 찬란한 빛깔의 기운도 따라서 거치어갔다. 이에 지칠 대로 지친 영단이 손을 마우고 허우적거리며 따라갔으나 몇 발 떼지 아니하여 연은 벌써 멀리 이밤산 갓바위 위에 올라 있었다. 그리고 순식간에 호련히 사라져버렸다. 눈을 부비고 다시 쳐다봤지만 그 형적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하여 그는 망연자실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 기진맥진한 채로 방에 들어왔는데 심장이 터져나갈 것처럼 가슴이 뛰었다. 어른은 손도 한번 잡아주시지 않고 그렇게 떠나가셨다. 영단은 새삼스럽게 옛일이 떠올랐다. 그는 10여 년 전에 봉안마을에서 그 어른을 보고 놀라 도망친 일이 있었다. 그때 영단은 병을 어기고 시집갔다는 죄스러움에 자신의 비녀 꽂은 뒷머리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뒷걸음쳐 나와 정신없이 달아났었다. 그때의 죄책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영단의 가슴을 더욱 못 견디도록 고동치게 하였다. 그러나 인정상관의 영령이 최영단을 찾아온 것이 이로써 마지막은 아니었다. 그 뒤로 영단은 어른의 영령을 자주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영령으로부터 오묘한 가르침을 입어 잠옷 기이한 신통력까지 얻게 되어 남다른 삶을 살게 됐다. 그리하여 근년까지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 진진한 곡적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서 잠시 뒤로 미루고 이 무렵에 있었던 다른 일들을 먼저 이야기하기로 한다. 그 중에 하나는 바로 인정상관이 기르던 진단이라는 방우에 관한 것이다. 무릇 옛 역사를 상고하다 보면 지극한 사람의 덕은 능히 미물을 감화시키고 복종케 하였다는 사실을 간혹 읽어볼 수가 있다. 또한 미물이 목숨을 대신해 그 지극한 사람의 은혜를 갚았다는 사실도 읽어볼 수가 있다. 그러나 이는 다 그 지극한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의 일이거나 세상을 떠나던 즉일의 일이지 결코 오래도록 그 지극한 은혜를 생각했던 미물은 없었다. 한데 인정상관이 길렀던 방어 한 마리가 능히 오래도록 그 은혜를 잊지 않았기에 아직까지 동서고금을 통해 들어보지 못한 기이한 역사를 남겼다. 때에 이미 인정상관이 기르던 방어들이 거의 다 죽었고 오직 진단이라는 방어가 살아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 방어가
혼자서 각별한 일을 하고 있는 줄을 사람들은 알지 못하였다. 인정상간의 문도들은 어른의 장례를 치른 후 다들 목소리가 변하도록 통절히 울고서 뿔뿔이 흩어졌다. 그중 수십인의 문화인들은 먼 곳에서 어른의 묘소 부근인 용화동으로 이사를 와서 살았다. 이들이 거처를 옮겨온 것은 장차 어른의 리상을 실현할 내응상감을 기다리며 살자는 것이었다. 이들에게는 혼자 남은 방우가 무엇을 하는지는 관심 밖의 일이었다. 다만 어른 생존 시에 먼저 이사와서 어른댁을 지키던 등잔 조명덕이 진단방우에 먹을 것을 챙겨주었을 뿐이다. 진단방우는 하루 종일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끼니 때가 되면 어김없이 다시 나타났다. 그리고는 등잔이 주는 밥을 먹고는 또 손살같이 어디론가 나가버렸다. 그렇게 여러 달이 흐르고 계절이 돌아 다시 겨울이 되었다. 간밤에 눈이 많이 내린 어느 날 아침이었다. 진단이는 여느 때처럼 밥을 먹으려고 돌아왔다. 등잔이 그 모습을 보니 진단이의 등에는 마치 지붕에 쌓인 것처럼 눈이 수북히 쌓여 있었다. 밖에서 밤새도록 꼼짝 않고 엎드려 눈을 고스란히 맞은 모양이었다. 진단이는 마당에 들어서자 몸뚱이를 흔들어 눈을 털어내었다. 마치 그 모습이 사람에게 무슨 하소연을 하는 것 같았다. 등잔이 이를 이상하게 생각하여 진단방우의 행동을 유심히 살피게 되었다. 진단이는 밥을 먹고 여전히 또 달려나갔다. 등잔이 그 뒤를 쫓아가 보니 진단이가 달려간 곳은 바로 인정상간의 묘소였다. 묘소에 도착한 진단이는 그 곁에 얌전히 엎드렸다. 진단이 엎드린 자리에만 눈이 쌓이지 않은 것으로 보아 몇 때까지 진단이는 어른의 묘소를 홀로 지키고 있었던 것이었다. 등잔은 진단이가 이미 반년 이상을 그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에 등잔은 도인들에게 말하여 진단방우의 집을 묘 곁에 지어주도록 하였다. 그 후부터 이 진단방우는 가히 눈비를 맞지 않고도 묘소를 지킬 수가 있었다. 진단방우는 어린의 묘소를 그렇게 3년 동안이나 지켰다. 이렇게 3년이 흐른 어느 날 금산사 뒷산에서 죽어있는 개 한 마리가 발견되었다. 진단방우가 돌연히 그곳으로 가서 죽은 것이다. 이것을 발견한 것은 산 아래 동네 젊은이 몇 명이었다. 그들이 개고기를 공짜로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며 장만에 먹기 위해 끌고 내려오던 중이었다. 때마침 진단이를 알아보는 금산리 사람 하나가 지나가다 이를 보고서 득시 등잔에게 달려와 알려주었다. 이에 등잔은 당장에 이영우를 보내면서 진단이가 틀림없으면 당장 찾아오라고 당부하였다. 하여 이영우가 헐레벌떡 달려가 보니 그들은 이미 진단이를 불에 그을리고 있었다. 이영우는 그들에게서 거의 그을려진 진단방울을 빼앗아 붙들고 한참 동안 목 놓아 울었다. 미물일지언정 약 인간 이상의 도리를 행하였으니 어찌 애달지 않겠는가. 영문도 모르는 젊은이들은 죽은 개 한 마리를 가지고 뭘 그러냐는 듯이 바라봤다. 이윽고 정신을 가다듬은 이영우는 그 젊은이들에게 다른 개를 구해 잡아먹으라 하고 돈을 주어 돌려보냈다. 그리고 진단이를 고이 묻어주었다. 단곡대 전쟁이 끝나고 나자 눈파란 객귀의 세력이 날로 커져갔다. 당시 이 땅의 아이들은 그 파란 눈의 객귀를 아비라 부르면 가히 금세 달콤한 것을 얻어먹을 수가 있었다. 때문에 양손에 못이 박혀 오만상을 찡그리고 고통스럽게 죽어간 그 객귀를 아이들이 다투어가며 아비라 부를 수가 있었다. 어른들도 그 볼썽사나운 객귀를 선뜻 아비라 부르고 옷을 얻어 입는 이들이 있었다. 인하여 제법 점잖게 고당에 앉아서 까만 눈으로 빙긋이 웃고 있는 객귀는 당시 사람들에게 차츰 별로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파란 눈이나 까만 눈이나 둘 다 객기임에는 틀림없으나 그래도 까만 눈이는 파란 눈이에 비해 잠옷 인자한 듯하여 좀 봐줄 만한 것이다. 그러함에도 당시 까만 눈이네는 비구와 대처가 서로 집을 차지하려고 극심한 분쟁이 그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까만 눈이네는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했고 파란 눈이네가 더욱 기세를 펼 수가 있었다. 까만 눈이네는 불교를 말하는 것 같고 파란 눈이네는 기독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파란 눈이의 세력이 상투쟁이만 모여 사는 이밤산 아래 대흥리에도 들어왔다. 한데 이때 공교롭게도 상투쟁이 보청교인들 사이에서도 극심한 분쟁이 있었다. 그 분쟁이란 바로 증산을 교조로 받드느냐 받들지 않느냐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까만 눈이네처럼 불량배를 동원하여 싸우진 않았다. 그저 눈을 부릅뜨고 갓을 뒤로 제끼며 소매를 걷어붙이고 목소리를 높여 싸웠다. 그러다가 양쪽이 다 정읍지원에 소송을 하게 됐는데 서로 패소하지 않으려고 돈을 쓰니 양쪽 교인들의 재산이 거의 다 바닥나고 있었다. 이나여 한때 정읍지원장의 자리가 전주 지방법원장의 자리보다 훨씬 낫다는 풍문이 돌기도 했을 정도였다. 바로 그러한 때 파란 눈이네가 대흥리에 들어온 것이다. 이들은 재산을 마구 팔아서 재판에 밀어넣은 보천교인들의 부녀자를 교묘한 말로써 꼬여냈다. 그리고 신은 오직 하나뿐이라는 말을 내세워 그 하나뿐인 파란 눈의 신을 믿어야 복을 받고 죽어서도 가히 구원을 받는다고 꼬여냈다. 이에 상투쟁이 영감들의 허망한 재판에 넌더리가 날 대로 나있던 부녀자들이 보라는 듯이 빠져들었다. 처음에 파란 눈이 귀신을 가소롭게 알고 재판에만 열을 올리던 상투쟁이 영감들은 그러한 사태를 미처 막을 겨를이 없었다. 이미 극선스런 여인네들이 상당한 무리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뒤늦게야 집안 단속을 하려고 하니 그 극성스러운 여인네들이 떼거리로 몰려와 야류를 부리는데 자칫하면 상투까지 잘려나갈 형편이었다. 하여 다들 어쩌지 못하고 가슴만 치고 있는데 중년에 미친 과부 하나가 거연히 나섰어 이 극성 여편네들과 대항하였다. 원래 그 과부는 보천교인 오상준의 아내로서 친정이 이 반면 단곡리였으므로 사람들이 그를 가리켜 단곡댁이라 칭하였다. 단곡댁은 본시 인물도 빼어난 데다 마음씨도 이를 데 없이 고왔다. 그래서 이 반면 사람들은 흔히 그를 월궁의 항아의 비기였고 그 항아가 인간세계에 다시 나타났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그를 항아의 비긴 데는 또 다른 사연이 있었다. 왜냐하면 그가 남편과 사는 동안 아기를 낳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내외간에 자식을 두지 못하는 것은 다 여자의 책임으로 생각하던 시대였다. 이나여 그는 남편에게 자주 씨앗을 붙여 주었지만 그 씨앗들에게서도 아들은커녕 단 하나의 딸도 얻지를 못했다. 그런데도 단곡댁은 씨앗으로 인한 잡음을 하나도 일으키지 않았다. 씨앗을 보면 길가에 돌 붙여도 돌아앉는다는 말은 그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 그가 살았던 대흥리 노인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씨앗의 숫자가 10명이 넘었다고 하니 가히 그 어진 성품을 알만한 일이다. 이 단곡댁 역시 전날 인정상관이 이웃마을 진등에 계실 때 자주 찾아뵙고 그 도덕을 흠모해왔던 사람이었다. 그는 한때 인정상관에게 자식을 점지해주기를 빌기도 했다. 한데 인정상관은 그때마다 낳지 말고 길러 하기만 하였다. 하여 그는 남편의 핏줄을 얻기를 포기하고 집안 사람의 아들로 양자를 들였으며 기울어져가는 가세도 붙들었다. 하나 씨앗을 너무나 많이 거느린 탓인지 남편 오상준은 오래 살지를 못하고 죽었다. 단곡댁은 양자를 길러야 하는 책임 때문에 남편을 따라 죽지도 못하고 살아야 했다. 그는 양장뿐 아니라 전쟁에 부모를 잃은 고아도 수십 명을 거두어 길러냈다. 이나여
그를 아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를 친근한 이름으로 불렀다. 즉 아이들은 다 할머니라 했고 젊은이들은 다 어머니라 했으며 40대의 중년층에서는 남자인 경우 누구나 다 누님, 여자인 경우 누구나 다 언니라 불렀던 것이다. 그런데 그가 우연히 정신의 변화가 일어나 참으로 괴이한 행동과 참으로 기이한 말을 가끔 하였다. 그의 괴이한 행동이란 바로 대낮에 옷을 홀랑 벗고 대흥리 종로거리에 나가 궁둥이를 흔들며 춤을 추는 것이었다. 비록 늙었지만 아이를 낳지 않고 곱게 늙은 몸매인데다 사람들이 여지껏 한 번도 보지 못한 기기묘묘한 몸돌림으로 추어대는 춤이었어 보기에 심히 민망한 것이었다. 이에 지나는 사람들이 다 얼굴 돌리고 어찌할 바를 모르며 달아나면 그는 이렇게 소리쳤다. 요렇게 춤추는 넋 빠진 년들이 수두룩 하게 된단께 이제 곧 세상이 요렇게 돼야. 그러면서 더욱 보라는 듯이 온몸을 흔들다 들어가곤 하였다. 지금부터 30에서 40년 전의 일이니 누구도 그런 말을 현실이 되리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이 방면 사람들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대개 사람들은 그가 남편 꼴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살았던 한이 터져 그리 되었다고 말하거나 신이 들려 신기로 그러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다들 하늘의 도가 무상함을 한탄하고 귀신의 장난을 원망하였다. 하지만 단곡대기 늘 그런 괴이한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어쩌다 느닷없이 한 번씩 있는 일일 뿐이었다. 살림살이도 전처럼 잘해나갔다. 다만 전에는 들지 않았던 술을 몇 잔씩 마시기 위해 간혹 십자거리 조신의 술집을 드나들게 된 것이 전과 다르다면 다른 일이었다. 조신의 술집은 늘 안주가 좋았고 푸짐했다. 술값도 싸서 술꾼이라면 그냥 지나가지 못하는 데였다. 여기에 단곡대기 나타나면 술청의 분위기가 묘하게 되어 술판이 길어졌다. 처음엔 다들 그의 병을 근심하여 그 집안의 사정을 묻다가 나중에는 그가 말한 세상 이야기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술꾼들이 그에게 세상사를 물으면 그는 당장에 눈빛이 달라지며 대략 아래와 같은 말을 늘어놨다. 이제부턴 정치하는 도둑놈들이 선거 때만 되면 여자의 권한을 자꾸만 높여 놓을 것이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는 남자가 여자에 눌리어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 그리고 무지한 놈들이 공장을 지어 자꾸만 여자들 편할 것만을 만들어내어 세상을 더럽힐 것이요. 그땀시 시아물조차도 제대로 먹지 못하게 되어버리지. 그래서 옳은 사람을 뽑아 나란 일을 맡기지 못하게 돼야. 할 일 없는 여자들이 날마다 용모나 다듬고서 얼빠진 남자들의 등골을 빨아먹을 것이고. 그러면 술꾼들이 물었다. 아니 여지껏 여자들이 억압을 당해왔으니 그런 시절도 와야 하지 않겠소. 특히나 누님 같으신 분은 그런 해원시대가 오는 것을 환영해야지 어찌 불평을 하시오? 이에 단곡댁은 말하였다. 해원시대란 그런 게 아니여 어질고 발음을 내세워 쌓인 원한을 풀어주는 거이 바로 해원이여. 자네들도 알다시피 본래 여자의 속성이 무엇이단가? 제대로 눌림을 당해야만 사는 맛이 나는 기 바로 그거 아니여? 그런 게 여자의 배는 지 몸뚱이 2배의 무게를 올려놓고도 능히 견딜 수가 있는 것이지. 곡식에 비교해봐. 여자는 보리와 같고 남자는 쌀과 같은 거요. 보리는 생긴 것부터가 여자의 그것과 똑같지 않은감? 봄이 되면 밟아주고 흙으로 눌러주어야 잘 되는 법이요. 만일 벼를 보리처럼 밟아주고 눌러주면 어떻게 되겠는가? 농사를 망치고 마는 거요. 벼 포기는 한사코 잘 까주어야 잘 되는 법이요. 여자의 뱃속은 항상 채워주어야 하는 것이고 채워주지 않으면 탈이 나기 쉬운 법이요. 아무리 여자의 권한을 높여 놓는다 해도 남자가 아기를 대신 낳아주고
대신 젖을 먹여 기를 수는 없는 법 아닌가. 이치가 그러하고 사정이 그러한디 기를 펴지 못하고 사는 남자가 어떻게 여자를 제대로 누릴 수가 있을 것이요. 여자가 너무 편하게 길들여지면 남자가 아침밥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게 돼야 아침을 굶는 남자가 무슨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거요. 회원시대란 바로 제대로 누르고 제대로 눌림을 당하는 음양조화의 시대를 두고서 하는 말이요. 18. 탄핵을 선포합니다.